일본이 노동 생산성이 낮다. 이 노동 생산성이 낮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게 디지털, 인터넷 입문한 거예요. 단기 유학이든 뭐로 한국에서 한 1, 2년을 생활하다가 일본에 돌아가면 불편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자, 디지털 얘기해 주셔서 일본 IT는 그럼 어떤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거죠? 이 부분은 아주 결정적이죠. 일본이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엔저가 되고 여러 가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일본이 노동 생산성이 낮다. 그 노동 생산성이 낮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게 디지털, 인터넷 입문한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본은 여전히 팩스로 가지고 모든 걸 한다. 인터넷보다는 팩스로 이메일 보내면요. 팩스로 보내주세요 하고 이메일로 답장이 온다잖아요. 그게 어떤 조선일보 기자 특파원이 그걸로 글을 아주 꼬집는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자기가 일본의 국회의원하고 무슨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이메일로 답장이 왔는데 팩스로 보내달라. 메일 보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심각하다 얘기는 들었는데 자기가 직접 그걸 당해보니까 와, 이게 실감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듯이 어느 게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IT 기술자가 별로 없어요. IT 기술자가 별로 없어서 IT화가 지체됐는지 인프라가 안 돼 있어서 IT 기술자가 없는지 뭐 다 어느 쪽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지만 먹히는 관계겠죠. 그게 IT 기술자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이제 일본이 디지털화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이거 바뀌지 않을 수가 없구나. 안 바뀌어서는 안 되겠구나. 지난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검은 프로피 디스켓 있잖아요. 그걸 일본에 얼마 전까지 썼나요? 3대 은행에서 그걸 사용했었어요. 우리가 20년 전에 썼나? 10년 전에 썼나? 그러니까. 그 검은색 있잖아요. 프로피 디스켓. 그걸 이렇게 꽂아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최근에 이제 그걸 없앴다고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기술자는 아주 낙후된 기술자는 있을지 몰라도 그걸 다루는 최신 인터넷이나 디지털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일본 기업이 이거 디지털화를 빨리 진전시켜야겠다. 그래야지 생산성이 높아지겠다. 이걸 이제 느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바꾸려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려다 보니까 자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문을 받으려니까 주로 어디에? 미국 기업들에게. 소프트 강한 데가 어디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그런데 뭐 그 클라우드를 이제 사용하는 사용료를 준다든가 그다음 자문료를 준다든가 이런 데 빠져나가는 돈이 이게 디지털 적자라고 그래요. 이 디지털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게 엔저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해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팽창하는 디지털 적자, 이 디지털 적자가 왜 중요하냐니까 이게 최근에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어느 분석가가 이걸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게 겨우 한 1, 2년 안 됐어요. 요게 엔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분석하기 시작한 게 사실 뭐 엔저가 최근에 1, 2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났으니까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요거더라는 거죠. 이게 이거 보니까 2020년도 일본의 경상흑자가 경상흑자예요. 11조나 흑자를 봤는데 왜 엔저로 갔냐 이걸 보니까 제1차 소득 수지 이게 제1차 소득 수지가 뭐냐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해외 투자했는 데서 벌어들인 돈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1차 소득 수지라고 그래요. 35조에는 좀 넘었어요. 그럼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경상 흑자가 11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 4조 엔 정도 되는 적자가 다른 데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기에 무역 적자가 15조 8천억 엔. 그다음 서비스 수지에서 5.6조 엔. 서비스 수지 5.6조 엔에서 연구개발비 지급 이런 것들도 이제 증가했겠지만 중요한 게 디지털 적자라는 거예요. 디지털 적자 4.7조 엔인데 이게 그 뭐냐 했을 때 보니까 거기서 뭐가 있냐니까 저작권 사용료. 넷플릭스라든가 뭐 영상 보는 거 넷플릭스죠. 그다음에 뭐 음악 같은 거 또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다 하여튼 사용료를 이제 내는 거죠. 애플도 있고. 여기에 사용료가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이 조엔이 0.5조 엔, 1조 엔, 1.5조 엔 계속 이렇게 적자가 커져 나간다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신,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 클라우드 사용료 이런 거 있잖아요. 클라우드, 구글, MS, 아마존. 이걸 이제 여기에다가 의존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클라우드가 지금 최근에 이게 서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떤지 일본이 예를 들어서 통산성이라든가 지금은 경제산업성이지만요. 총무성이라든가 법무성이라든가 다 일본의 관료에서 거기에서 뭔가 시스템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돌리려니까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의 대기업들이 그나마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대기업한테 이제 맡기잖아요. 맡기려니까 돈을 얼마나 지불해야 될지 뭘 알아야지 가격을 책정하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 전부 외부 기업에게다 다 던진 거예요. 그냥 마루나게라 그래 일본말로. 그냥 통째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예산은 얼마고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알아서 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돈 벌기 좋게 딱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앉아서 매년 그냥 빨대 꽂아서 쪽쪽 빠는 거나 마찬가지 된 거죠. 일본 말로 오이시 산교, 오이시 산업, 아주 맛있는 산업이라고 그래요. 저기 지게 가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동안 해왔는데 모든 그 관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들이라든가 지방자치제라든가 이런 데서 다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걸 각각 다른 기업들에게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디지털이 호환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은 뭐 어쨌든 그렇게 꾸려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막 폭발적으로 디지털화되고 한국만 해도 나라 전체가 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 뗀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 그걸 뭐 아무 데서나 다 뗄 수 있는데 일본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직도 호주키 가야 되나요? 자기 출신지를 가야 돼요. 왜냐? 그 양식이 다 달라요. 지방자치제마다 다 다른 거예요. 지방자치제 1741개라고 그러는데 그 양식이 다 달라요. 진짜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각 관청마다 다 이렇게 다른데 이제 한꺼번에 다 기업한테만 맡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외부의 대기업 중에서 이제 이게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회사들한테 맡겨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왔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난번에 디지털청을 만들었어요. 디지털청을 만들어서 이제 양식을 좀 통일하고 클라우드식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하려고 이제 밀어붙인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까 그 회사마다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걸 전부 자기들 사업하기 좋게 만들어가지고는 예산을 매년 똑같이 발전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막 그냥 따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디지털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청에서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외부의 대기업들 전부 아웃시키고 지 좋게 쪽쪽 빨아먹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아웃시키고 이제 완전 자유 경쟁으로 이제 그걸 원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원하라 그러려면 뭘 양식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동안은 외부 기업들에게 의존해 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조금은 축적된 게 있어가지고 또 그리고 아니면은 아예 아까 말했듯이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게 또 말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는 거죠.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은 모두 같은 규격까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간다. 그래서 디지털청을 만든 이유가 일본 디지털 전문 기업 쓰지 않고 해외 기업 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본의 대기업들은 클라우드 양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자 회사의 양식 가지고 완전히 독단적으로 운영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 이게 컨설팅, 그러니까 전문 경영 컨설팅 받을 거 아니에요. 컨설팅 서비스를. 여기에 지불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팽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적자라는 게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는 일본이 여기에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안 느끼고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식으로 거의 아날로그 살아왔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로 바꾸려니까 여기에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엔저로 가게 되는 엄청난 요인이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니까 봤더니 외국인 여행 수지를 능가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게 사람 관련이라 그래요. 주황색이. 이게 이제 주황색이 이게 과거에는 여행을 해외로 많이 나갔으니까 적자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또 흑자였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이렇게 흑자로 늘어났죠. 해외 여행객이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때가 얼마예요? 아까 3.3조 5천억 엔이라고 그랬죠? 딱 맞죠? 그죠? 3보다 조금 위니까 3조 5천억 엔.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디지털 관련, 요게 적자예요. 디지털 관련 적자가 4조 7천억 엔이었죠. 다 까먹잖아. 여기서 벌은 돈을 다 여기다가 몰빵을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디지털 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2030년도에 가면은 일본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가격 있죠. 석유라든가 아니면 LPG라든가 일본은 에너지는 뭐 거의 99% 수입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보다도 디지털 적자 액수가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겠죠. 네. 일본 저 엄청난 경제의 대국이라 했던 일본이 99%를 거의 해외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에너지 가격에 필적하거나 그것보다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는.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디지털 관련 수지의 추이가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마이너스로 이제 커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본은 어쩌다 디지털 식민지가 된 건가? 아날로그 계속 고집한 이유는 뭘까요? 아날로그가 내가 볼 때는 이거예요. 예를 한 드릴까요? 지금 도요타 자동차가 EV 쪽으로 변신을 거의 못했죠. 네. 그 얘기는 많이 듣죠. 전기 자동차로. 왜 그러냐? 지금 현재 도요타 자동차가 하이브리드로 떼돈을 벌었어요. 최근에 EV 쪽으로 가다가 EV가 잠시 멈추다면서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잖아요. 도요타 입장에서는 EV로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잘 되고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가기가 그게 모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과거에 경제 대국의 때 다 아날로그로 떼돈을 벌었잖아요. 승자의 저주 같은 느낌. 바로 그런 거죠. 지금까지 잘 되어 온 걸 왜 굳이 바꿔야 되냐 이거였어요. 근데 그게 바꿔야 되는 이유를 잘 몰랐고 그게 좋은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 써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일본 젊은 사람이 10대, 20대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뭐 단기 유학이든 뭐로 한국에서 한 1, 2년을 생활하다가 일본에 돌아가면 불편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유럽에서 독일에서 왔다가 한국에 편한. 한국의 디지털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여기 편하다가 자국에 돌아가서 우울증 걸린다는 얘기까지 막 나오잖아요. 뭐 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한국의 디지털화가 잘 돼 있으니까 어마하게 편리하고 너무나 좋다는 걸 알게 돼야지 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공장을 지었는데 청소를 깨끗이 항상 우리 작업 공간을 깨끗이 하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가지고 종업원들을 연수를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의 공장에 깨끗하게 청소해낸 걸 보여준 거예요. 돌아가서 바로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깨끗한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왜 디지털을 못 갔냐니까 디지털이 좋은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 디지털의 좋은 점을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변신을 잘 안 해요. 그 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이든 뭐 좋은 나라에 여행을 많이 가야 됐다.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가서 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이 여권 발행이 한국보다 훨씬 적은 편이라고요? 17%예요, 지금은. 우리는 60%가 넘는다. 17%하면 여권을 가진 사람이 17%밖에 없죠. 네, 17%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는 한 20% 정도 조금 넘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게 했다가 뭐 재발급 안 하면은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7%. 일본 사람들 여행을 잘 안 가나 봐요. 그전에는 많이 갔죠. 옛날에 엔고였을 때는 많이들 갔죠. 형편이 힘드니까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만 해도 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적게 오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 더 많이 간다. 그때 어떤 얘기로 그걸 설명했는지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계속 역사 문제 제기하고 반일적인 스탠스를 보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게 불편해서 한국에 여행 안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내가 바로 반박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돈이 없어서 못 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일본에는 이제는 스마트폰 결제나 카드 결제는 잘 되나요? 카드 결제는 제가 갔을 때는 그래도 웬만한 데서는 다 잘 됐던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좀 뭔가 이제 옛날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가게는 아니었기 때문에. 김 작가님이 이제 돈이 있으니까 좋은 데만 돈키호테 같은 데도 갔어요. 돈키호테는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게 특히 한국인들이 완전히 그거는 무슨 뭐 성지순례 같이. 그렇죠. 꼭 가야 되는 데라고. 한국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카드 안 되냐고 불편하겠죠, 자기들도. 그리고 거기에는 보면은 잡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조그만 것들이. 그게 진짜 그 수치가 작은 수치들이 많을 거라고요. 잔돈 늘 들고 다니는 그 귀찮단 말이에요. 가면 잔돈이 아주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이 왜 카드 안 되냐고 계속 불평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드가 되겠죠. 그런 데는 외국인들하고 계속 많이 접하는 데는 카드가 조금 이제 발전되고, 그건 뭐 당연히 자기들이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좀비 기업이라는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업체들 영업하는 뭐 음식을 판다든가 뭐 물건을 판다든가 이런 데서 다 왜 카드를 안 쓰느냐, 이게 다 탈세하고 관계가 나는 있다고 봐요. 세금을 꼬박꼬박 거울 바라보듯이 이렇게 깔끔하게 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 옛날에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당근책도 해가지고 카드를 많이 쓰게 했었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지금 카드를 거의 다 뭐 95%, 6% 가까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수가 깔끔하게 거친다고요. 그래서 한국이 정부가 옛날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산이 방대해졌어요. 그런 게 이제 우리는 있는 거고, 일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110조 엔 정도의 국가 예산 중에서 세수가 70조 엔도 채 안 거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60%도 채 안 거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일본이 만약에 금융실명제하고
카드 다 90몇 % 쓰잖아요. 세수가 내가 볼 때는 100조에 넘어갈 거라는 봐요. 근데 일본이 라인을 가져갔잖아요. 기술 습득해서 이제 일본도 좀 뭔가 다 좀 쓸 수 있고 기술도 발전하는 거 아닌가요? 발전을 하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기술자를 양성을 안 했는데 기술자를 양성하는 게 이건 보세요. 각국의 IT 기술자의 평균 연봉을 보면요. 이 순위가 스위스하고 미국, 뭐 이스라엘, 덴마크, 파나마도 있네. 독일,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 유럽은 대부분이 보세요. IT 기술자의 평균 임금이 이렇게 높아요.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하고 좀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의 그 다른 임금하고 일본의 임금하고 비교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중국이 뭐 아직도 한 달 봉급이 20만, 30만 안 되는 인구가 4억이니 5억이니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일본 임금이 중국 임금보다 훨씬 높을 텐데 이 IT 기술자는 같다는 얘기는 중국에서는 IT 기술자는 봉급을 많이 준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일본이 아직도 평생 직장, 연공 서열 이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대부분이 대졸자들을 스카우트해가지고 채용하잖아요. 사명대부분을 다 채용을 해요. 첫 봉급이 22만에 23만에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IT 기술이 뛰어나도 그 임금밖에 못 받아요. 따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그 임금 구조 속에서 초봉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20대 같은 경우는 이 기업에 가고 싶겠어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연봉이 막 1억이 넘는데, 그런데 그 외자 기업이라고 그러죠. 외국인 투자한 기업. 그런데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 대기업들이 오히려 이 IT 기술자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 있는 친구들은. 왜? 봉급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발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인재 자체도 일본의 기업이 남지 않고, 그다음 일본의 뭐 공무원이 남겠어요. 다 억대 봉급 주는 그런 데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 한국이 도움이 필요한 건가요? 한국이 도와달라면 얼마든지 도와줄 텐데 절대 도와달라는 소리 안 했죠, 그동안. 안 했죠. 우리 그 코로나 때, 우리 진날 키트? 키트 있죠. 검정 키트. 그 당시에 일본이 그런 게 없었어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검사를 못 했다고. 그런데 미국은 한국 걸 막 수입해 가고 그랬잖아요. 저 어디 무슨 주에 그게 뭐 부인이 한국 사람이라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검사 키트를 많이 수입해 들어갔어요. 그때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죠. 서로 막 그거 자기들 어떻게 좀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인이 한국 사람이라서 그게 가능했다. 그때 막 한국에 그 검사 키트가 엄청나게 인기 끌었다고. 근데 일본은 그때 한국한테 그 수입을 했으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했어요. 한국한테는 손 벌리기 싫었던 거죠. 지금도 그런 마인드가 나는 장노년층에는 있어요. 지금 일본의 10대, 20대들은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뭔가 결정하고 뭘 일 추진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장노년층이 많으니까, 일본에. 그러니까 한국의 IT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본이 왜 디지털화가 잘 안 됐느냐. 이 중에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일본 그러면 아주 내세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장인 정신. 일본 하면 장인 정신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일본을 장인 정신이 뛰어난, 우리는 꼭 배워야 될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 장인 정신이라는 게 뭐냐? 한 가지 일을 계속 꾸준히 하는 거죠. 거기에서 치밀하게 아주 꼼꼼히 조금씩 기술을 디벨롭 시켜 나가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던 걸 팽개치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일본 국민 대다수가 장인 정신을 높게 평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던 걸 계속 하는 게 습성이 생긴 거예요. 디지털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니까, 장인정신이 뭡니까? 장인정신이라는 거는 도제 형식이 강해요. 내가 무슨 뭔가 폐쇄적이죠, 좀. 되게 폐쇄적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거는 어떻게 도제식으로 제자를 받아들여가지고 뭐 10년씩, 20년씩, 긴 경우에는 30년까지, 뭐 그렇게까지는 안 길더라도 최소한 5, 10년 정도는 내 밑에 있어서 이제 됐다 했을 때 기술 이전을 해주고 기술 전수를 해주고 이런 게 옛날에 참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뭐 열심히 밑에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배우는 식으로 도제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루에 뭐 10몇 시간씩 그 그림을 그리고 해줘도 봉급은 진짜 적어요. 그게 뭐겠어? 열정페이 비슷하게.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 너 내한테 도제식으로 나한테 배우는 거니까 그걸로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게 통했단 말이에요. 일본의 장인정신 그러고 다들 그렇게 살아갈 때는 통했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그 애니메이션 기술자들이 전부 중국으로 다 가버려요.
최근에 지금 현재 중국은 뭐 워낙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애니메이션 하는 기술자라고 해야 되나 뭐 하는 친구들이 일본에서는 워낙 봉급이 짜니까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중국에서는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에서 받는 봉급보다 뭐 2배, 3배 많으니까 다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장인정신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그 열정페이를 이용하는 아주 잘못하면 악덕 기업주가 되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일본에서 보면은 요리하는 그 장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TV에 나와서 절대 그 레시피를 공개를 안 해요. 네. 요 비법이라 가지고 요걸 넣는 거 어떤 걸 공개를 절대 안 합니다. 그게 뭘 말하냐. 장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기술 이전을 잘 안 해주잖아요. 이제 한 10년 정도 고생했으면 이제 내 밑에서 떠나라. 그때 비법을 전수해 준다거나. 자, 그러니까 수치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요리책 같은 거 보면은 요즘은 다 레시피가 돼 있잖아요. 뭐 몇 스푼, 얼마를 넣고 몇 그램 넣고 이런 게 다 돼 있잖아. 근데 이게 서양에서는 그게 너무나 잘 돼 있는 거예요. 수치화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모든 게 수치화되어 있으니까 누가 해도 그 수치대로 그 넣으면 맛이 되는 거예요.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은 이게 장인 개인적인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전수를 안 하니까 요런 게 수치화가 안 되니까 디지털로 넘어가려면 수치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게, 이건 사람 대 사람이 해버리네. 일본에서는 마우스 대 마우스 뭐 이런 식의, 네. 소위 말해서 페이스 대 페이스, 페이스 투 페이스, 뭐 이런 식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치화가 안 되는, 그래서 디지털은 수치화가 돼야지. 1과 0,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뭐가 집어넣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정신적으로도 장인 정신을 높이 평가하다 보면은 새로운 디지털 리그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높게 평가가 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수치화가 안 되는 그런 어떤 문화 때문에 이게 디지털화의 지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거 학자가 연구한 겁니다. 일본의 학자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못다한 질문이 많은데 그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탈출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있잖아요. 진짜 그런지, 만약 아니라면 일본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일본이 지체됐던 이유가 뭐였어요? 거의 지체됐던 이유가 변화가 있어야지 그 지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까 뭐를 영어 교육, 디지털화,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빠져나왔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니까 이게 돈의 적자가 엄청나게 난다. 이게 엔저로 가게 되는 큰 요인이 된다. 이게 참 묘한 아이러니한 얘기잖아요. 디지털화를 하려면 할수록 엔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일본이 지금 완전히 경제가 회복됐다거나 잃어버린 30년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거나 앞으로 이제 뭐 전망이 밝다거나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과는 또 오늘 못다한 질문들 답변 들어본 시간 또 조만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명찬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